단군, 나 원참 한국 친구들은 참 로맨틱해요. 곰이 사람이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국가를 세웠다니 말입니다. 옆자리에 북경대 리샤오밍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사료 어디에도 단군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고조선, 그건 중국 변방의 작은 부족 수준이었을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군이 국가를 만든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죠. 단군이 신화라는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그야 당연히. 누가요? 당근. 한민족의 시조이자 고조선을 세운 이 땅의 첫 번째 임금. 무려 4,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뿌리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단순한 신화 속 존재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이 실존을 의심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그 위대한 이름을 외면하고 무시해 왔을까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명문 대학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빅토리아 케인 교수. 동양사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는 이 저명한 학자가 최근 국제 학술 대회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단군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실존했던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고조선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문명 국가였다. 이 발언이 전 세계 역사학계에 던진 충격파는 감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구 중심 역사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날카로운 주장. 과연 빅토리아 케인 교수는 어떠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말하는 지워진 단군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국제고대사 포럼. 2024년 가을,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인 이 자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군, 하하하. 일본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참 로맨틱해요. 곰이 사람이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국가를 세웠다니 말이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북경대 리샤오밍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중국 사료 어디에도 단군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고조선, 그건 중국 변방의 작은 부족 수준이었을 뿐이죠. 포럼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역사의 시조라 불리는 단군이 국제학계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하버드 고대문명사 석좌교수 빅토리아 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케인의 낮은 목소리에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군이 국가를 만든 적이 없다고요? 다나카 교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팩트잖아요. 신화는 신화일 뿐 역사가 아니죠. 케인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죠. 단군이 신화라는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그야 당연히. 누가요? 케인의 날카로운 반문에 다나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 식민시대 조선사 편수예요? 아니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입니까? 포럼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인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군에 대한 기록은 삼국 유사뿐만 아니라 중국 사서인 위서, 조선략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세기부터 신화가 됐을까요? 리 샤오밍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건 근대 역사학의 발전 때문이죠. 과학적 검증이. 과학적 검증이요. 케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926년 조선총독부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여기 직접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단군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이므로 반드시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이죠.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정치적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맞아요. 정치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정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케인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낡은 문서들이 나타났죠. 이걸 보십시오. 1940년대 일본 학자들의 논문입니다. 단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토템 신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이전까지는 일본 학자들도 단군을 실제 인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케인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건 1910년 이전 일본 역사서입니다. 여기선 단군을 조선의 개국 시조라고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민지 시대가 되자 갑자기 신화가 됐을까요?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죠. 더 흥미로운 건 중국입니다. 청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중국 사서들은 고조선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중국의 지방 정권이 됐죠? 리 샤오밍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연구요?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필요였을까요? 케인이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2002년 중국 공산당 동북공정 프로젝트 기획안이 있습니다. 동북 지역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시켜 영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문입니까? 정치입니까? 포럼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슬라이드를 띄웠죠.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 했던 인물이고 고조선은 분명히 존재했던 국가였습니다. 다만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고 왜곡되고 신화로 격화됐을 뿐이죠. 케인이 다나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단군을 지우려 했을까요? 다나카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케인이 천천히 말했죠. 답은 간단합니다. 단군이 실제하면 고조선이 독립된 고대 국가였다면 지금의 동북아 역사 구조가 모두 바뀌기 때문입니다. 케인이 가방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독일의 고대 국가 형성이론 권위자였던 고 리하르트 브레너 박사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포럼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케인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포럼장의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군은 실체입니다. 신화가 아니죠. 지워진 이유는 그가 존재하면 지금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녹음이 멈추자 포럼장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리하르트 브레너 박사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역사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대국가 형성 이론의 최고 권위자였죠. 다나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브레너 박사의 목소리란 증거가 있습니까? 케인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브레너 박사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2019년 작성된 것으로 이 녹음 파일을 특정 조건에서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포럼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생전에 동아시아 고대사를 재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케인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경 실제로 건국된 국가입니다.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 청동기 기술, 독자적인 문화를 갖춘 완전한 고대 국가였죠. 리 샤오밍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중국, 러시아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케인이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독일어로 동북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기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보세요. 요동 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들의 연대 측정 결과입니다. 기원전 2300년경 단군 조선 건국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나카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고조선의 것이란 증거는 없잖아요. 케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증거가 없죠. 왜일까요? 중국이 그 지역 발굴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포럼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말을 이었죠. 2003년 중국 정부는 요동 일대의 고대 유적 발굴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해였죠. 우연일까요? 케인이 또다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저는 중국 측 연구진과 함께 야오닝성 유적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조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제기와 토기들, 그리고 한자가 아닌 독특한 문자 체계. 녹음이 멈추자 케인이 설명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이 발견을 국제학회에 발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무산됐죠. 그리고 얼마 후 박사는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학자의 주장만으로는
한학자가 아닙니다. 케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보고서입니다. 2015년 연해주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 조사 결과죠. 여기에도 고조선 문명의 흔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케인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청동기 제작 기술이 중국 중원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반도 북부 지역과 연관성이 높았죠. 리 샤오밍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일방적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케인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2018년 국제유전자 분석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시베리아와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 고대 인골의 DNA를 분석한 거죠.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의 고대 인류는 유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중원 지역과는 뚜렷이 구분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럼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단군과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하려 했죠. 오늘 저는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케인이 다나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단군은 정말 신화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신화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케인의 질문이 끝나자 다나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한 독일 학자의 추측만으로 역사를 바꾸자는 건가요? 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죠. 케인이 낡은 문서 뭉치를 들어올렸습니다. 표지에는 조선 사편수의 내부 회의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일본은 조선 사편수회를 통해 한국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케인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1926년 3월 15일 회의록입니다. 단군은 조선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므로 반드시 신화로 극화시켜야 한다. 실제 인물로 인정할 경우 독립의식을 고취시킬 위험이 있다.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1928년 문서예요. 고조선 관련 유물과 문서는 발견, 즉시 본부로 이송하여 극비리에 처리한다. 다나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전시 상황에서 전시요? 1928년이 전시였나요? 케인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1932년 만주국 건국 직후 작성된 문서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조선 유물은 모두 은닉하고 대신 중국계 유물로 대체하라. 리 샤오밍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는 일본의 문제죠. 중국은 다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케인이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002년 중국 동북공정 프로젝트 기획안입니다. 여기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물론 고조선까지 중국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킨다. 화면에 중국 문서가 떴습니다. 케인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죠.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중국의 요 임금 전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학문입니까? 정치입니까? 리 샤오밍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학술적 해석의 차이일 뿐. 학술적 해석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케인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2004년 중국 교육부 지침입니다. 동북 지역 역사 교과서에서 단군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대신 기자조선서를 강조한다. 포럼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말을 이었죠. 기자조선설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설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없었다는 겁니다. 케인이 고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삼국유사를 보세요. 이련 스님은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했다. 기자는 그 이후에 등장할 뿐이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서에는 중국 사서요? 어느 시대 사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케인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서 지리지를 보세요. 조선은 기자의 후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오래된 사기는 뭐라고 할까요?
조선왕만이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기자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기자의 비중이 커집니다. 왜일까요? 다나카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사료요? 아니면 새로운 필요였을까요? 케인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한나라 때 중국은 고조선 지역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명분이죠. 우리 조상 기자가 세운 나라니까 우리가 지배할 권리가 있다. 이런 논리 아니었을까요?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결정적인 문서를 꺼냈죠. 여기 1937년 일본 내각 기밀 문서가 있습니다. 조선 고대사 왜곡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케인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을 신하로 만드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학술적 권위를 동원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기정사실화할 것이다. 특히 서구 동양학자들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인이 고개를 들어 다나카를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한 일입니다. 단군을 지운 건 학문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다나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과거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케인이 최신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교과서입니다. 여전히 단군은 신화로만 나옵니다. 고조선은 아예 언급도 없죠. 왜일까요? 케인이 리 샤오밍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2024년 중국 역사 교과서예요. 동북 지역 고대사에 고조선은 없습니다. 대신 고대 중국의 지방 부족들이라고만 나오죠. 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100년 전에 시작된 역사 왜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죠. 포럼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인이 말했습니다. 단군은 없는 게 아닙니다. 글을 지운 자들이 있을 뿐이죠.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거짓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케인이 새로운 자료를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고대국가 성립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죠. 이제 감정이 아닌 팩트로 이야기해봅시다. 고대 국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케인이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입니다. 둘째, 왕위 계승 시스템. 셋째, 독자적인 문화와 종교. 넷째, 경제 기반과 군사력이죠. 다나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고조선이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케인이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먼저 중국 사료부터 봅시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입니다. 조선우라 칭하는 왕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죠? 왕이 있었다는 건 정치체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리 샤오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부족장 수준일 수도. 부족장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케인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산해경을 보십시오. 조선은 연나라와 대등하게 교류했다고 나옵니다. 부족이 어떻게 제후국과 대등하게 교류합니까? 케인이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관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문헌이죠. 조선은 문피라는 특산물을 생산한다고 나옵니다. 특산물 생산은 경제 기반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참석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군 조선인지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한국 사료를 봅시다. 케인이 낡은 책을 들어보였습니다. 삼국 유사입니다. 단군 조선의 왕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47대 왕까지 이어졌다고 나옵니다. 왕위 계승 시스템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나카가 반박했습니다. 삼국유사는 13세기 책이잖아요. 너무 후대 기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아봤죠. 케인이 놀라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비문입니다. 시조 단군이 이래 2000년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구려인들도 단군을 시조로 인식했다는 증거죠.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더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입니다. 연해주에서 발견된 기원전 10세기 유적 조사 결과죠. 케인이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곽 유적과 함께 청동제 의기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이 의기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화면에 독특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양은 한반도 청동기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이었다는 증거죠. 리 샤오밍이 불안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고조선의 것인지 확실합니다. 여기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까요. 케인이 아주 특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2008년 중국 지린성에서 발견된 목간입니다. 중국 정부가 극비로 분류했던 자료인데 작년에야 일부가 공개됐죠? 케인이 목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자로 조선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8세기 것으로 확인됐죠? 이 시기에 조선왕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나라가 고조선 말고 또 있습니까? 다나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위조일 수도. 위조요. 중국 정부가 발견하고 중국 학자들이 검증한 건데요. 케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고조선을 부정하려던 중국이 오히려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하는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케인이 다시 브레너 박사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고조선은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으로 성립한 고대 국가입니다. 청동기 제작 기술, 독자적인 문자 체계, 중앙 집권적 통치 구조,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국가였죠. 브레너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조선의 영향력입니다. 만주와 한반도는 물론 연해주까지 미쳤죠. 이는 단순한 부족 연맹이 아니라 강력한 고대 제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해봅시다. 중앙집권 체제, 왕위 계승 시스템, 독자적 문화, 경제력과 군사력, 고조선은 모든 조건을 갖춘 완전한 고대 국가였습니다.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부정해왔을까요? 왜 단군을 신화로만 가르쳐왔을까요? 케인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1941년 일본 군부 극비 문서입니다. 대동아 공영권 구축을 위해서는 조선의 독자적 역사의식을 말살해야 한다. 단군과 고조선은 반드시 신화로 격화시켜야 한다. 케인이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학문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의도였죠. 그리고 우리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케인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동북공정의 실체라는 제목이 떴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왜곡을 들여다봅시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리 샤오밍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순수한 학술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동북 지역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순수한 학술 연구요? 케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0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밀 문서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케인이 핵심 부분을 읽었죠. 동북 지역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역사적 귀속감을 조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고구려와 고조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킨다.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습니다.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정치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손댄 게 바로 단군입니다. 케인이 중국 학술지를 들어보였습니다. 2003년 중국 사회과학원 논문입니다. 단군은 중국 요 임금의 신하였던 지방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거가 뭘까요? 리 샤오밍이 대답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어떤 고대 문헌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리 샤오밍이 머뭇거렸습니다. 케인이 대신 답했죠.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인용하는 건 모두 후대에 만들어진 유서들입니다. 케인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응제시주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5세기 책인데 여기 처음으로 단군이 요의 신하라는 주장이 나오죠. 그런데 더 오래된 사마천의 사기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케인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중국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주변국의 역사를 흡수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케인이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05년 동북공정 내부 회의록입니다. 단군을 중국 지방관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필요상 추진한다. 리 샤오밍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맥락을 왜곡한 맥락이요? 그럼 전체를 읽어드리죠. 케인이 문서 전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단군을 중국사에 편입시키면 고조선도 자연스럽게 중국 지방정권이 된다. 이는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역사적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학문입니까?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주장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고대엔 국경이 모호했으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봅시다. 케인이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보겠습니다. 독자적 문화권을 판단하는 국제적 기준이죠. 케인이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독자적 건축 양식. 고조선의 지성묘는 중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독자적 토기 문화. 민무늬 토기는 한반도 고유 양식이죠. 독자적 청동기 문화.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케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객관적 지표가 고조선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 문명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를 부정할까요? 케인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현재 중국 영토의 30%가 역사적으로 한민족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만주, 내몽골 동부, 연해주 접경 지역이죠. 만약 고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하면 리 샤오밍이 항의했습니다. 그건 영토 문제와는 별개. 별개요? 그럼 이 문서는 뭡니까? 케인이 충격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중국 국가안전부 보고서입니다. 한반도 통일시 만주 지역 영유권 주장에 대비하여 역사적 명분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은 단군과 고조선을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포럼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말을 이었죠. 이게 진실입니다. 단군을 신화로 만든 건 일본이었고 이를 이어받아 더 교묘하게 왜곡하는 건 중국입니다.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단군은 동아시아 고대사의 핵심입니다. 그를 지우는 것은 한민족의 뿌리를 지우는 것이고 이는 곧 동북아 역사 전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이 쌓일까요?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짓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케인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한 무덤 사진이 나타났죠. 단굴릉을 아십니까? 1993년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단군의 무덤입니다. 다나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북한의 정치적 선전 아닙니까? 김일성이 단군의 후예라고 주장하려고. 정말 그럴까요? 케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케인이 첫 번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994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와 북한 사회과학원의 공동 발굴 보고서입니다. 정치적 선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보고서의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6월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5,000년 전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군 시대와 일치하죠. 더 흥미로운 건 부장품입니다. 케인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청동 거울, 옥제품, 그리고 독특한 문양의 토기들, 모두 고조선 시대 유물들과 양식이 일치합니다. 리 샤오밍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제3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케인이 놀라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2001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브레너 박사가 주도한 프로젝트였죠.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6월 샘플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대 측정이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케인이 DNA 분석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 6월의 유전자는 현대 한국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한족과는 뚜렷이 구별되죠. 만약 조작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나카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단군이라는 증거는 맞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죠.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케인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단굴릉 주변에서 발견된 고인돌군입니다. 무려 40기가 넘는 거대한 고인돌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죠. 항공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배치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고인돌들이 특정 별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케인이 천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5,000년 전 평양 하늘의 북두 칠성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정교한 천문 지식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증거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 우연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케인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입니다. 그들도 단굴릉의 신빙성을 의심했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단굴릉 주변 토양에서 발견된 꽃가루 화석을 분석한 결과 5,000년 전 이 지역에 대규모 재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특정 식물들을 대량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죠.
케인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래는 왕이나 종교, 지도자의 장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증거죠. 리 샤오밍이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단군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직접적 증거요? 있습니다. 케인이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6년 중국 야오닝성에서 발견된 청동기 명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극비로 분류했던 자료죠. 화면에 고대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단군왕검께 바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4,800년 전 유물로 확인됐죠? 단군이 실존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다나카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이를 공개하지? 공개하면 동북공정이 무너지니까요.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녹음을 다시 틀었습니다. 단굴릉은 조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증거가 발견돼서 각국이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밝혀지면 동부가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하니까요.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단굴릉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굴릉 자체가 가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왜곡과 은폐가 필요했던 거죠.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고 고조선은 5,000년 전에 실제했던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케인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 왜곡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미국도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럼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케인이 극비 문서를 공개했죠. 2004년 미국 국방부 산하 동아시아 정보분석실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고조선 문명의 실체와 지정학적 함의예요. 다나카가 의아해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왜 고대사를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왜 군사정보기관이 고대사를 연구했을까요? 케인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서 역사적 정당성은 핵심 변수다. 특히 만주 지역 영토 문제는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와 직결된다. 리 샤오밍이 불안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 보고서의 자문위원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리하르트 브레너 박사였습니다. 케인이 문서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브레너 박사의 분석을 인용하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4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지배한 고대 제국이었다. 단군은 신화적 인물이 아닌 실제한 건국자다.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CIA의 1978년 보고서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아시아 전략 재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죠. 케인이 낡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의식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특히 단군 신화는 한국인들의 정체성, 핵심이므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흥미롭게도 중립적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게 맞겠죠? 케인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직후 작성된 NSC 문서입니다. 구소련 극동 지역 문서고에서 고조선 관련 자료들이 대량 발견됐다. 이는 한중일 삼국의 민감한 문제이므로 당분간 기밀로 분류한다. 다나카가 놀라워했습니다. 소련도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지금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지하에 잠들어 있습니다. 케인이 가장 결정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메모입니다. 한국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 한국이 역사적 근거로 영토 확장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핵심은 고조선의 영역 문제다. 리 샤오밍이 반발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추측일 뿐. 추측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케인이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2020년 미 국방부 위성이 촬영한 중국 동북 지역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고대 유적을 파괴하고 있는 장면이죠. 왜 그랬을까요? 케인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고고학팀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예요. 중국 동북 지역의 고대 유적 70%가 고조선 문명과 관련됐다. 이는 현재 중국 영토의 역사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특별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저는 2003년 미 국방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군이 실존했고 고조선이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는 너무나 위험한 진실이었습니다. 브레너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만약 고조선의 진실이 밝혀지면 한국은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는 전쟁일 수도 있죠.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백악관 국가안보회 문서입니다. 동북아 역사 문제는 현재 지정학적 균형을 위해 계속 봉인되어야 한다. 특히 고조선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다.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군을 신화로 만든 건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거대한 국제 정치적 음모였던 겁니다. 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시작했고 중국이 이어받았으며 미국이 묵인한 거대한 역사 은폐 프로젝트 그 중심에 단군이 있었던 겁니다. 케인이 포럼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었고 고조선은 실제했던 제국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부정해왔을까요? 케인이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권력이 진실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시작했고 중국의 패권주의가 이어받았으며 미국의 현실주의가 묵인했죠. 다나카와 리 샤오밍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문명사 전체의 문제예요. 케인이 큰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우리는 이들을 4대 문명이라 부르죠. 하지만 고조선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케인이 지도의 5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고조선 문명입니다. 독자적인 청동기 기술, 천문학, 정치 체제를 갖춘 또 하나의 고대 문명이었죠.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지워졌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역사를 바꾸기는.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거죠.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단군과 고조선의 실체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왜 그토록 오래 거짓을 믿었는가? 왜 진실 앞에서 침묵했는가? 브레너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압력, 국가적 이익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어가길 바랍니다.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유지를 이어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거짓된 역사를 가르칠 것입니까? 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군은 곰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고대 제국의 건국자였고 위대한 문명의 시조였습니다. 고조선은 신화 속 나라가 아니라 5,000년 전 실제했던 강대국이었죠. 포럼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하버드대 고대사연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있습니다. 고조선 문명, 재조명, 국제공동연구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단군과 고조선을 연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케인이 다나카와 리 샤오밍을 바라봤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함께 찾아가면 됩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죠. 케인이 손을 들어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100년간 쌓인 거짓을 걷어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저항과 방해가 있을 거예요. 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 단군을 신화 속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케인이 마지막으로 브레너 박사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리하르트 브레너 박사님, 당신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고 고조선은 환상이 아니라 실체였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겠습니다. 케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단군을 지운 자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자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케인이 녹음기를 들어올렸습니다. 브레너 박사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 경제 붕괴, 동유럽 전쟁까지 세상을 뒤흔든 이 거대한 사건들을 수백 년 전 한 권의 고서가 이미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자부심을 걸었던 고대 예언서 추배도. 그런데 최근 영국의 한 국제학자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추배도는 중국이 아닌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 이 한마디에 중국 전역에는 거센 파장이 일었고 언론과 학계, 심지어 정부까지 격렬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문서 해석 전문가 엘리자 퀸시입니다. 평생을 고문서와 예언서 해석에 바친 학자죠. 특히 추배도라는 중국의 예언서를 연구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추배도는 중국 청나라 시기에 제작된 비밀스러운 예언서로 중국의 미래와 세계 정세를 암시하는 그림과 시구들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 대학의 한 학자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추배도의 24번째 그림의 정밀 스캔본이었죠. 중국 측에서는 이 그림이 중국의 새로운 부흥을 예언한 것이라며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스캔본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건 중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림 속에는 바다가 있었고 그 가운데 반도 형태의 땅이 보였습니다. 동쪽 바다에서는 기이한 불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 한편에 적힌 문자가 중국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호처럼 보였어요. 중국 측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중국 상형 문자의 변형이라고 주장했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밤새 자료를 분석하며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이 그림이 정말 중국을 의미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그림이 다른 나라를 의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질문 이후 왕 교수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메일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일주일 뒤에는 저의 연구 접근 권한마저 차단됐습니다. 이제 더 의심이 커졌어요.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이 태도 도대체 왜일까요? 결국 저는 일본, 프랑스, 한국의 동양학 학자들과 비공개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특히 한국에서 온 김 교수의 도움이 컸어요. 그는 동아시아 예언서 전문가로 추배도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퀸시 박사, 이 그림 좀 보세요. 반도 형태가 한반도와 닮지 않았나요? 김 교수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늘 중국 동부 해안이라고 주장했던 이 형태는 한반도와 매우 흡사했죠. 게다가 그림 속 기이한 문자들. 한국의 김 교수가 이를 보더니 흥분했어요. 이건 한글의 초기 형태와 유사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 구상 단계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림 아래 적힌 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끝자락, 불의 기둥이 솟고 하늘은 세 개의 별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이 예언 문구는 무슨 의미일까요? 불의 기둥은 한국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걸까요? 세 개의 별은 한중일 삼국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림 측면에 또 다른 시구가 있었어요. 검은 산의 동쪽, 새 모양의 글자가 나라를 일으킨다. 검은 산이라면 백두산이 떠오르고 새 모양의 글자는 한글의 구조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한글은 하늘, 땅, 사람이의 세 가지 기본 형태에서 발전했다는 이론이 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연결고리가 드러났어요. 그림 속 붉은 날개는 태극기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연구팀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걸 알고 숨기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더 깊은 탐구를 시작해야 했어요. 추배도의 24번째 그림이 품고 있는 비밀, 그리고 중국이 왜 이 진실을 감추려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미국 예일 대학의 존슨 교수는 동양 고문서 분석의 권위자였고 독일 뮌헨 대학의 마이어 박사는 예언문학 연구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세 번째 예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자 모두가 집중했어요.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숨겨져 있던 문구였습니다. 네 갈래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서 세상의 병이 씻겨 나간다. 김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의 주요 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병이 씻겨 나간다는 것은 혹시 최근 한국의 K방역을 예언한 것일까요? 존슨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서 세계적 모범이 되었죠. 게다가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 시스템도 유명합니다. 이런 현대적 해석도 가능할 것 같네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쌓였어요. 특히 그림 속 붉은 날개 같은 형상이 한국의 태극기와 닮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이 형상을 컴퓨터로 분석해 태극기의 사괴와 비교했죠. 놀랍게도 일치율이 89%에 달합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의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연구실 조교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퀸시 박사님, 중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의 연구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틀 후에는 학술지에 투고했던 우리의 초기 분석 논문이 이유 없이 게재 거부당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중국 학술 사이트에서 추배도 관련 자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이 역사를 지우고 있어요. 마이어 박사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의도적으로 감춰진 진실을 찾는 임무를 떠맡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한국의 김 교수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퀸시 박사, 4번째 예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오래된 사찰에서 추배도 관련 문헌을 찾았는데 거기에 24번째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김 교수가 찾아낸 예언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적막한 대지 위, 붉은 날개가 춤춘다. 사람들은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붉은 날개는 분명 태극기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치던 3.1절 운동, 그리고 그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눈물과 희생. 이 예언은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암시하는 걸까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중국 측의 방해도 심해졌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했고 연구 자료가 유출되었어요. 일부 중국 매체에서는 우리를 역사를 왜곡하는 서구 학자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제가 연구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알릴까요? 아니면 이대로 연구를 중단할까요? 모든 팀원들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BBC와의 인터뷰를 결정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 날짜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중국 측에서는 우리 연구를 서구의 음모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다른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까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추배도 24번째 그림과 우리가 발견한 4개의 예언 문구를 가지고 BBC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생방송이 시작되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엘리자 퀸시 박사는 중국의 오래된 예언서, 추배도에 숨겨진 그림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진행자의 말에 이어 제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연구팀은 추배도의 24번째 그림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 지형, 문자, 그리고 예언 문구들이 모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암시하고 있어요. 스크린에는 그림과 함께 우리가 발견한 예언 문구들이 차례로 표시됐습니다. 특히 5번째 예언 문구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큰 북이 울리기 전 아이들은 웃고 늙은이는 길을 밝힌다. 저는 이 문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의 효문화, 그리고 세대 간 조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 공경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고령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그림의 의미를 숨기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추배도와 같은 권위 있는 예언서에서 미래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이는 그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생중계되는 동안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의 연구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연구팀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마이어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구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한 사찰에서 추배도 관련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6번째 예언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천천히 예언 문구를 읽어내려갔어요.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이 검은 돌 위에 나라를 새긴다. 김 교수가 즉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독립운동과 항일 정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 돌은 일제강점기의 암흑기를,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은 결코 굴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죠. 존슨 교수도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어요. 한국은 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유산을 돌에 새긴다는 표현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이후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리의 연구를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서방 학자들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많은 국제 언론과 학자들은 우리의 해석이 너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다며 지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거 한국 이야기 맞잖아. 소름 돋는다와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우리의 연구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중국이 숨기려 했던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BBC 인터뷰 이후 일주일 동안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연구를 음모론이라 비난했고 베이징 대학은 저와의 모든 학술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어요. 한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이 자국에 보관된 추배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팀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한 독립운동가가 남긴 일기에 추배도 24번째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미래를 예언한 고문서를 압수해갔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 기록은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실제로 오래전부터 한국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자료를 연구팀과 공유했어요. 여러분, 이건 큰 발견입니다.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한국을 가리킨다는 우리의 가설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어요. 다음 날, 도쿄대학의 타나카 교수로부터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학자의 비공개 연구 노트에서 7번째 예언 문구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이 태어난다. 그 빛은 곧 모든 왕을 잠재운다. 타나카 교수의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메이지 시대 학자는 이 구절을 조선은 지금 일본의 지배 아래 있지만 언젠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문서는 비밀로 분류되었던 겁니다. 이 해석은 현대 한국의 모습과 묘하게 일치했어요. 한때 식민지였던 작은 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K-팝, K-드라마 등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는 현실이 빛이 태어나 모든 왕을 잠재운다는 예언과 겹쳐 보였습니다. 연구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졌어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추배도 관련 검색어가 모두 차단됐고 국영 TV에서는 우리 연구를 비난하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방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국 학자로부터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퀸시 박사님, 저는 베이징 대학의 연구원입니다. 사실 중국 고문서 보관소에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195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 자료들이 봉건적 미신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파기되었지만 일부는 비밀리에 보존되었어요. 그 중에는 8번째 예언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학자는 마지막 예언문구를 알려주었어요.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문구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모든 문이 닫힐 때 세계가 한국의 혁신적 해결책을 찾았던 것, 그리고 한국이 말보다 행동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8개의 예언 문구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구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학술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고, 이제 그 증거들이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각국 학자들의 분석, 역사적 문서들, 그리고 현대 한국의 모습과 맞아떨어지는 예언 문구들. 이 모든 것이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세상에 발표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테고 학계 내에서도 논쟁이 격화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최종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영상과 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자발적인 문화 행사가 열리기도 했죠. 퀸시 박사님, CNN에서 긴급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했습니다. 조교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더 많은 노출이 연구의 진실성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논쟁의 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CNN 출연을 수락했어요. 프로그램에는 저 외에도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 교수, 미국 하버드 대학의 스미스 교수, 그리고 한국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토론은 예상대로 치열했어요. 리 교수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퀸시 박사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추배도는 중국의 문화유산이며 그 해석권은 중국 학자들에게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학문의 국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24번째 그림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중립적 입장에서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연구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퀸시 팀이 제시한 예언 문구들과 현대 한국의 현실이 일치하는 정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검은 돌 위에 나라를 새긴다는 구절이 한국의 독립운동과 문화유산, 보존 노력을 암시한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어요. 김 교수는 역사적 관점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에는 오랫동안 동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전해져 왔어요. 최근 발견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일기에서도 추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적어도 100년 전부터 한국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토론이 백열화되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가장 강력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추배도 원본의 특수 잉크 분석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 24번째 그림에 사용된 안료 중 일부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광물에서 추출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 그림이 처음부터 한국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발언은 토론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중국 측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과학적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더 많은 학자들이 우리 연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 쓰여왔지만
때로는 감춰진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추베도 24번째 그림의 발견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케임브리지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몇몇 용기 있는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연구의 타당성을 인정했고, 심지어 중국 내 일부 미디어에서도 조심스럽게 우리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중국 고문서. 보관소에서 일하는 젊은 학자들이 비공개로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해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역사적 진실은 감출 수 없다며 우리 연구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팀은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최종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원자들을 만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국제학술지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연구팀의 뜻밖의 지원자가 나타났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 제임스 윌슨 박사였습니다. 윌슨 박사는 동양 예언문학의 대가로 5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해온 원로 학자였죠. 퀸시 박사, 당신의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윌슨 박사가 보내온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1930년대 그의 스승이었던 학자가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수집한 문서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추베도 24번째 그림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인 학자들이 비밀리에 연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50년 넘게 봉인되어 있었어요. 제 스승님은 때가 되면 공개하라고 하셨죠.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윌슨 박사의 자료는 우리 연구에 결정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공했어요. 특히 1920년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추베도 24번째 그림을 민족의 희망으로 해석했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팀은 최종 논문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추베도 24번째 그림 한국을 예언하다였습니다. 논문은 내추럴 히스토리에 제출됐고 예상대로 격렬한 심사 과정을 거쳤어요. 중국 측 심사위원들은 거부 의견을 냈지만 다른 국가의 심사위원들은 우리 연구의 과학적 엄밀성과 역사적 증거의 탄탄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연구팀 모두가 환호했어요. 이제 학술적으로도 우리의 연구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논문 발표 이후 저는 한국을 방문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조연설자로 초빙된 것이죠.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나라였기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들과 함께 추베도 연구에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까지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마다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연구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실감했습니다. 학술대회 당일 강당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어요. 저는 차분하게 우리의 연구 과정과 발견한 예언 문구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역사와 현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마지막 예언 문구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도전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 해결책과 실용적 접근이 바로 행동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노교수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퀸시 박사님, 중국이 이 예언을 숨기려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자신들을 세계에, 적어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여겨왔어요.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심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국의 고대 예언서가 미래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면 이는 그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도전이 됐을 겁니다. 학술대회 이후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서울의 현대적 마천루부터 경주의 고대 유적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추베도의 예언이 정말 이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백두산 동쪽에 위치한 한국, 4개의 주요 강이 흐르는 나라, 붉은 태극 문양이 춤추는 국기,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도 혁신과 단결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현대사. 이 모든 것이 예언 문구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울 남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숨겨지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 추베도 24번째 그림의 비밀이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연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추베도 연구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어요. 특히 대만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청나라 시대 문서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퀸시 박사, 이 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청나라 황제가 추베도 24번째 그림을 위험한 예언이라 부르며 숨기라는 칙령을 내린 기록입니다. 대만에서 온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는 1760년대의 것으로 당시 청 황제가 추베도의 마지막 그림을 공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내용이었어요. 황제는 이 그림이 동쪽 작은 나라의 흥성을 예언하고 있어 제국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중국이 왜 수세기 동안 추베도 24번째 그림을 감추려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자료를 연구팀과 공유했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이 이 예언을 숨긴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예견했던 이 예언이 자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연구가 진전되는 동안 중국 정부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기의 강경한 부정과 비난에서 벗어나 좀 더 뉘앙스 있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죠. 중국 문화유산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추베도는 중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 연구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실제로 몇몇 중국 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지지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추베도 24번째 그림을 주제로 한 문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으며 심지어 추베도라는 이름의 뮤지컬까지 기획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라는 예언 문구가 널리 인용되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혁신적 대응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학술적 영향도 컸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와 예언문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었고 전통적인 중화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다원적인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했어요.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은 추베도 예언 문구들이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시간순으로 분석했습니다. 바다 끝자락, 불의 기둥이 솟고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검은 산의 동쪽, 새 모양의 글자가 나라를 일으킨다. 한글의 창제와 문화적 정체성. 4갈래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고 한국의 주요 강과 수자원 체계. 적막한 대지 위, 붉은 날개가 춤춘다.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큰 북이 울리기 전 아이들은 웃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이 검은 돌 위에 나라를 새긴다. 한국전쟁 후 재건과 발전.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이 태어난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의 부상.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글로벌 위기에서의 혁신적 해결책. 이러한 분석은 우리 연구의 핵심 결론을 강화했어요. 추베도 24번째 그림의 예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아마도 미래까지 한국의 역사를 놀라운 정확도로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자로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이 발견이 가진 더 큰 의미를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 고민의 결과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우리는 이 연구를 대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시 방문하며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19세기 선교사의 편지에는 조선에 대한 놀라운 언급이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는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중국의 오래된 책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 선교사가 언급한 중국의 오래된 책이 바로 추배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양한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TED 강연에도 초청받았어요. 전 세계를 돌며 추배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언은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추배도가 한국을 가리켰다는 사실은 작은 나라도 위대한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특히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의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퀸시 박사님, 당신의 연구 덕분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부정했던 중국 학계에서도 점차 유연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는 공개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한국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중국의 역사적 위상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동아시아 문명의 상호 연결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런 변화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 국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중일 세 나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예언문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추배도 원본을 다시 분석하던 중 UV 조명 아래에서만 보이는 숨겨진 글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추배도를 그린 작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내가 본 것을 그렸노라.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것이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 후세에 현명한 이들이 이 예언을 발견하길 바라노라. 이 메시지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처음부터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죠. 최종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정리했어요. 역사는 때로 권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숨겨질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위대함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예언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케임브리지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낸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예언한 나라는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